문재인 정권이 또 선심 행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정부 여당에게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는 등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이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우는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하겠다라는 부분에 이어서 이제는 주거 문제에서 국민들의 무주택, 청년들의 무주택 부분을 개선시키도록 하겠다라는 조치로 보입니다. 지금 이 정권은 차곡차곡 우리 사회의 중대한 문제, 즉 최저임금, 비정규직, 그리고 의료 비급여, 그리고 무주택 부분들을 건드려 가면서 전부 선심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공공주택 100만 채 공급, 그리고 청년층 주거 지원, 그리고 신혼부부 주거 지원, 고령가구 주거 지원, 저소득층 지원 등 상당히 맞춤형으로 이렇게 집이 없는 나이 든 사람, 신혼층, 청년층, 저소득층에게 다 집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줄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채 공급을 보면요, 향후 5년간 공공임대주택을 65만 채,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20만 채, 그리고 공공분양을 15만 채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 외에 40여 개의 공공주택 지구를 새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공화국이었으니까 한마디로 땅 만드는 재주는 탁월한 사람들이죠. 자, 청년층 주거 지원이라고 하면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30만 채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청년층 30만 채는 공공주택 100만 채 안에 들어가는 걸로 보이고요. 신혼부부 주거 지원에서 신혼희망타운 7만 채를 공급하는데 수도권의 70%를 공급하겠다. 임대주택 입주나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5년 이내에 주겠다. 그리고 고령가구 주거 지원에 있어서 고령층 대상 임대주택을 5만 채 공급을 하고 연금형 매입 임대주택을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LH공사가 고령자가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는 것을 매입을 해서 청년들한테 임대를 주고, 이 매입한 대금은 일시불이 아니라 연금처럼 노인들에게 분할해서 주는, 요즘 주택연금 내나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41만 채, 내년부터 54만 가구의 주거급여를 추가 지원하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주택 100만 채 짓는 것 안에 청년, 신혼, 고령가구, 저소득층이 들어가는데 그걸 포함해서 그냥 100만 채를 지어서 이런 사람한테 나눠주겠다 하면 될 일을, 그걸 마치 세대별로 맞춤식으로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이렇게 한 페이지로 끝날 일을 5페이지로 늘려서 하는 데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거는 저소득층한테 54만 명이 월 11만 원씩 주거비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본인 소득이나 재산이 적음에도 자녀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 54만 명에게 내년 10월부터 월 평균 11만 원의 주거급여를 준다라는 겁니다. 또 5년간 예산 120조를 들여서 공공임대 65만 가구 등 서민주택 100만 가구를 이렇게 짓겠다는데요. 이 100만 가구를 어떻게, 무슨 돈으로 짓겠다라는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겠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포함 안 되는 7만 채 규모의 신혼희망타운, 자, 이 부분은 이 땅을 도시 근처에 대부분 수도권에 한다라는 건데,
이 땅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것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하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 주거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을 향해서 요즘 청년의 주거가 불안정하지요. 5년 동안에 소형 임대주택 30만 채가 공급이 된다는데, 구체적으로 그 안에는 공공임대주택이 13만 채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12만 채, 대학생 기숙사 5만 채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집 한 채를 2명 이상이 함께 쓰는 쉐어하우스, 공유형 주택이죠. 혼자 사는 1인 가구 여성을 위한 여성 안심주택, 창업 준비 공간과 보금자리를 함께 지원하는 소형 주거 클러스터 등 다양한 임대주택이 제공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령층에게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된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이 5년간 5만 채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뭐 세분화되어 있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다 짜집기 해서 좋은데요. 문제는 땅을 어디서 마련하고 재원을 뭘로 할 거냐라는 거고, 이것이 이 정권이 지금 향후 5년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 정권 안에 다 끝내지 못하는 일들인데, 다음 정권에 이 정권의 주거 정책이 연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역대 정부는요, 정권 바뀔 때마다 빠짐없이 새로운 이름을 가진 임대주택이나 주거 공급 정책을 서민용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등의 공급 방향이라는 명분으로 대선에 단골 메뉴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때마다 별의별 아이디어가 등장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제공되어졌죠. 제 주변에 그런 아이디어 지가 제공했다라는 사람 숱하게 봤습니다. 문제는 지금 지가 제공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대주택 정책이 이렇게 복잡하게 바뀌어 가면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정권도 매체 이제 땅 고르고 터받고 시범적으로 할라 하면 정권 끝나서 일부 조금 진행되다가 정권 끝나면 폐기 처분되고. 자, 여러분 기억 많이 나지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전 정권이 추진해오던 이 주택 정책을 폐기하거나 축소하는 일이 빈번했지요. 89년에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 영세민 주거 안정을 위한 25만 호 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임대주택이 국내에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정부가 도입한 영구 임대주택 건설을 93년부터 중단을 하고 대신 50년 임대주택을 선보였습니다. 그냥 영구 임대주택이라 하지, 그 50년이나 영구나 50년 임대주택을 하면 그 주택을 들어가 사는 사람이나 또 정책을 하는 사람 중에 50년 뒤에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는 또 이름을 조금 바꿔가지고 국민임대주택이라는 새 브랜드를 등장시켰습니다. 이 사이에 대선에 나섰던 정주영 대통령은 반값 아파트를 내걸고 한때는 인기를 좀 모았습니다. 그걸 다시 들고 놓은 사람이 있지요. 이명박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 가격을 낮춘 보금자리 주택 150만 가구 공급을 추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 밑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살아서 정주영 회장의 반값 아파트를 그대로 들고 나왔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은 반값 아파트로 불리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당첨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때 국회 사무실에 갔더니만 보좌관 비서관이 전부 그 보금자리 주택 뽑기에 다 넣었다 하면서 시끄럽더라고요. 당첨자만 로또나 다름없는 시세 차익을 안겨줬다라는 비판을 받았고,
정권이 바뀐 2013년에 정책이 바로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는 그때 보금자리 당첨된 몇 명만 재미를 봤죠. 정권이 이래 됐어야 되겠어요? 또 보금자리를 한다면서 사실상 별로 싸지도 않았습니다. 일부만 강남 근처에 쌌지요. 그린벨트 풀어서 해주면서 그러면 땅값이 굉장히 싸야 될 건데 분양 가격이 무슨 8, 900만 원에 육박하면서 지금에야 그게 싼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때 당시로 2008년에 그린벨트 풀어서 아파트 분양 가격을 8, 900만 원이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싼 겁니까? 싸지가 않지요. 박근혜 정부는 또 뭘 들고 나왔는가 하면 처음에는 국민행복주택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한테 여러 사람이 지가 그 아이디어 냈다고 자랑했습니다. 딴 거 아니고요. 철도 부지 옆에, 보통 이 철도 부지 옆에 버려진 땅이 많습니다. 뭐 기차 지나가고 철도 공작창이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시끄럽고 슬럼화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죠. 한밭집 같은 식당이나 있고 허름하게 버려진 지저분한 쪽이죠. 여기에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곳곳에 버려진 땅을 국민행복주택이라는 걸 지어가지고 도심에 한마디로 젊은 사람들이 기존의 임대아파트의 공간이 젊은 사람들이 가서 살기를 꺼리니까 살 수 있게 하겠다 했는데 여기저기서 이런 거 짓는 거 반대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처음부터 삐거덕거리더니만 한두 개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정권이 조기에 끝나버리니까 끝나버렸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과 또 중산층의 주거에서는 뉴스테이를 공급한다 했는데요. 이 뉴스테이라는 것이 정말 웃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인가 할 때 국무회의에서 뉴스테이, 이름도 좋잖아요. 뉴스테이에 살아라 했을 때 제가 그때 마리 앙뜨와네트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난다고 당시 뉴스 브리핑에서 말했다가 욕도 좀 먹었습니다. 그런데 땅 확보나 거기에 대한 대출 이자나 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건설사 혜택을 주는데 이 뉴스테이의 이 월세가 너무 세서 도대체 저런 비싼 월세를 내고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정부가 무엇 때문에 건설사에 혜택을 주는가? 그러지 않아도 알아서 월세 아파트 잘 해먹을 건데 왜 굳이 정부가 저걸 갖다가 주택사업이라고 하면서 지원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보통 자기 소득에서 30%를 주거비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 뉴스테이는 그걸 훨씬 초과하는 주거비, 뭐 적은 게 한 80만 원, 많은 거는 몇백만 원까지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국가가 장려하는 임대주택이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뉴스테이가 사업자 특혜 논란과 비싼 월세 등 공공성이 취약하다는 비판에 놓여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지금 존폐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달에 뉴스테이 정책과라는 과가 있었는데 민간 임대 정책과로 이름을 바꿨고 조직도에서도 뉴스테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주택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연속성이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잦은 정책 변경으로 수요자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도 못한 채 공약으로 끝나버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의 임대주택 정책이라 하면 수요자들한테 정부가 안정적으로 내가 집을 마련하는 부분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전혀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은요, 싱가포르식의 투명성과 이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싱가포르는 한국과는 다르게 공공 분야에 있어서 청렴도나 부패나 이런 것이 거의 없죠. 그건 이강요 총리의 엄청난 업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싱가포르에서 이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정책은 이광료가 오랫동안 독재를 하다시피 해왔고 지금도 그 아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정책이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정부가 주택의 모양을 한 6가지로 해가지고 국민연금과 연계시켜가지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자기 돈 한 20%만 가지면 시세의 한 60% 정도로 절반 가격에 가까운 걸로 한 30년씩 이렇게 갚아가면서 집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국민주택은 절대로 이렇게 팔아서 차익을 얻을 수 없도록 만들었고, 또 주택관리청은 그 싸게 아주 깨끗하고 좋은 집을 짓는 노하우를 탁월하게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방해하는, 한마디로 싱가포르 내부에 재벌이나 이해관계청, 건설회사 등이 없었고, 그리고 하청이나 공사의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게 없어서 국민의 상층 한 15% 빼고 한 85%가량 이상이 이 주택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명확하지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정권이 5년마다 바뀌고 있고, 제일 부패가 많은 분야가 철거할 때부터, 땅 정리할 때부터, 재개발할 때부터 거기에 관련된 조합이나 철거하는 조폭이나 다 부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건설회사도 부패합니다. 뒷돈 주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감시해야 될 사법기관들도 부패해서 돈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한 개 철거를 했던 재개발을 해서 들어서는 과정에서 거기서 뜯어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건설회사가, 이런 재벌들이 건설회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건설회사를 통해서 숱한 비자금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도 또한 건설회사를 하는 중요한 목적이기도 한 겁니다. 자, 이런 한국의 풍토에서, 자, 지금 아파트를 파는데 한번 보세요. 강남에 4천만 원을 합니다. 강남이 아니라 허접한 동네에도 1,500만 원씩 합니다. 자, 집을 짓는데 실제로 건축비는 300만 원이 평당 안 들어갈 걸로 이야기가 되고, 부대 비용까지 하더라도 500이면 끝날 부분을, 물론 땅값이 좀 자구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땅값까지 포함해도 600, 700이면 아파트를 짓고 남을 부분들을, 특수하게 땅값이 비싼 몇몇 지역을 빼고는요. 그런데 아파트가 그 두세 배를 받아먹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쓸모없는, 요즘 아파트 한번 보십시오. 쓸모없는 장식과 쓸모없는 정원, 쓸모없는 시설들을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서 조금 투자 더 하고 가격은 뻥으로 배로 받아먹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상품 브랜드화 시켜서 장난을 해먹습니다. 이러면서 한국의 아파트라는 것은 결국 이 비싸도 팔린다라는 투기 수요를 겨냥한, 그리고 그런 어떤 이름값, 희소성을 겨냥한 부분으로, 지역적 희소성이겠죠. 한마디로 돈 먹고 돈 먹기식 도박판처럼 몰고 가는 속에서 이런 주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속에서 계속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주거 정책을 발표하는 거, 정권이 끝나면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하려면요, 이렇게 해서는 될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진짜 하려면 국민들에게 올바른 주거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국민 투표라도 한번 붙여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서민주택을 이렇게 100만 채 짓는데 5년간 매년 24조가 필요한데 주택복지 예산은 연 1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주택복지 외에도요,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정책에도 연간 도시주택기금이 5조 원씩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부는 이번에 이렇게 발표한 이런 공공임대주택 등을 어떻게 짓겠다는 거냐. 그래, 주요 재원이 주택도시기금인데 정부가 올해 쓴 주택복지 비용 19조 가운데 순수 예산은 1조밖에 안 되고 18조 원이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를 앞으로 매년 4조 9천억씩 더 쓰겠다는 겁니다.
이 주택도시기금은 집을 살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예금 등으로 조성되는데, 자, 주택복지정책 외에도 도시재생 뉴딜에도 이 돈이 들어가면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끝나면 청약저축해서 또 주택채권에서 나온 이 돈, 빚이죠. 언젠가 내줘야 되는 이 돈이 전부 다 거들나 버릴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부지 확보도 주택을 100만 가구를 보급하려면 막대한 토지가 필요한데, 분당 신도시 입주 가구가 9만 7천 가구라면 분당의 10배가 되는 이런 규모의 주거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슨 김포 신도시니 온갖 신도시를 만들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한마디로 밥 벌어 먹는 현장과 가까이 있는 편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싼 임대주택이 도심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교통이 불편하면 이 수요자들이 안 가지요. 그래서 텅 비어 있는 아파트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에만 집착해서 양준이, 파준이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를 지었다가 실패한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수도권에 그린벨트를 푸는 부분밖에 없을 건데, 주가분을 어디 짓겠는지 지금 이야기도 한마디 안 하면서 발표를 하는데, 그린벨트를 더 푸는 것도 환경단체 반대로 쉽지가 않을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거복지 로드맵이 청년이나 신혼부부한테도만 집중되고 있는데, 중산층 무주택자나 장년층 주택 수요자, 은퇴자를 위한 주거 공급에서는 미흡하다는 겁니다. 지금 100세 시대인데 이 고령층, 장년, 노년층이 주거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쪽방 같은 데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무관심해요. 자기들 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섣불게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책상에서 그림 그려갖고 발표할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적 상황에서 현실적 대책이 뭔가를 신중하게 한 1, 2년을 좀 고민을 더 하고요. 이 정권이 끝날 때쯤 발표를 해서 국민 투표라도 좀 붙여서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영원히 지속될 한국 서민들의 생활에 맞는 임대주택을, 정책을, 대못을 좀 바꿔가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못하면서 쓸데없는 것만 대못을 박으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대국민 사기극이 발표됐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